네, 반갑습니다. 문광입니다. 어, 이제 여름에 한참 더울 때인데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좀 편안하게 최근에 제가 이제 요즘 생각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특별한 어떤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좀 갑자기 우리가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거에 너무 이제 구애받아서 바쁘게 다니다 보면은 이제 사색하거나 그럴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저도 이제 매일 참선은 하고 연공은 하고 있으나 이제 시간이 없으면 막 이게 빨리 연공을 하고 출근을 했다 학술원에 갔다가 뭐 이게 너무 바쁘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금 이제 약간 쉬면서 사색도 하고 이렇게 좀 많이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최근에 갑자기 이제 번뜩 든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저는 이제 어쨌든 한문 불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불교 공부를 하고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이제 불교에 뿐만 아니라 다른 동양학, 동아시아학에서도 한문으로 공부하는 그런 가풍이 점점 줄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문 과목이 필수가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는 유치원 때부터 하지만 한문은 그렇게 하지 않죠. 이제 학력고사, 뭐 수능 시험 이런 데도 이제 요즘은 그 한문 시험을 보지 않고 이제 그런 것이 보통 보면 이제 흐름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문 별로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스님들도 한문 보기가 어려워지는 이제 출가하신 스님들은 한문 보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뭐 영어본 없습니까? 화엄경도 영어본 없습니까? 이래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시대에는 또 이런 시대의 흐름대로 가고 예전에 타너 스님도 학교에서 한문을 전혀 안 배워본 세대가 좀 있죠. 그럴 때 하신 말씀이 물극필반이라 모든 세상은 반드시 극에 도달하면 또 거꾸로 돌아오게 돼 있다. 이제 한쪽을 집중적으로 할 때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이 이제 새롭게 대두될 때가 있어요. 주역의 괴 가운데 복괴라는 괴가 있어요. 회복할 복자인데 복괴라는 괴는 이제 그 어두컴컴한 겨울인데 동짓달 11월을 말하는데 어둠 속에서 이제 양 기운이 하나 생기는 때를 말해요. 여러분 가장 밤이 긴 동지 달이 일양이 생기하는 양이 하나 생길 때랍니다. 그래서 가장 어두울 때가 이제 양이 생길 때이기 때문에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제 반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글 전용할 때 이럴 때일수록 한문본을 더 열심히 봐야 된다. 막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중국이 굉장히 부각될 거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문본 공부 많이 하면 한문 공부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오히려 한문을 많이 안 보는 쪽으로 돼 있지만 조만간에 동아시아학이라고 하는 거, 한국학이라고 하는 것이 더 세계적인 중심적인 학문이 될 때가 되면 이제 여기에서 지금 한문 공부를 열심히 해놓은 젊은이들, 후학들이 빛을 발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경쟁이라고 하는 거에 내몰리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동일한 분야에 뛰어들어서 그래서 최고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한 곳에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거기서 베스트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경쟁력이 있는 거는요. 경쟁할 사람이 없는 게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아주 유니크한 그만이 가지고 있는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하고 있을 때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 사회에서는 경쟁력이 있기 어려워요. 남이 안 하는 거에 거기에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주 그 독창성을 가지면서 힘을 발휘하게 된단 말이죠. 제가 예전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대학 갈 때는 저 문과잖아요. 그때는 이제 법대 상대, 그죠? 법대 상대 가는 게 주류였죠. 근데 저는 국문과를 갈까, 한문학과를 갈까,
사학과를 갈까, 철학과를 갈까, 막 이런 걸 고민 너무 했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 애들이 한심하게 봤죠. 한심하게 봤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법, 경제 뭐 이런 거 할 마음이 한 번도 없었어요. 나 무조건 동양학을 한다. 근데 그게 어려서 한문 공부를 하고 이쪽에 재미가 있고 나는 이걸 하겠다고 마음을 먹였기 때문에 항상 비주류였어요. 비주류. 주류를 안 해도 된다. 나는 주류를 할 마음도 없고 별로 재미도 없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비주류예요. 요즘 유행하는 게 아니에요. 버머 빨리어 뭐 이렇게 하는 영어본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 저는 이제 옛날 지나간 한물 간 듯한 걸 붙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한문 불전을 너무 이제 지금 하는 게 없어지니까 이제 걱정이 슬슬 되죠. 근데 최근에 머릿속을 팍 지나간 단어가 하나 있어요. 대마불사라는 말이에요. 대마는 죽지 않는다. 바둑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아세요? 대마불사란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머리에 불현듯 한번 지나갔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이 선친이 한학 동양학에 대가셨는데 제가 10세 미만에 바둑을 가르쳐 주셨어요. 바둑을 10세 미만에 바둑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머니하고 저하고 편이 되고 아버지하고 바둑을 이제 두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둑을 아주 잘 두셨으니까 그러면 한 뭐 10집 이렇게 깔아놓고 하는 거죠, 그죠? 시커멓게 깔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깔아놓고 하는데 이제 저 머리도 개발하고 그 뭔가 그걸 하면서 지혜도 가르쳐주고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전혀 못하니까 이론으로 안 하고 그냥 실습으로 곧바로 그냥 바둑판에서 뜨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저의 이제 매니저가 돼가 서포터가 돼서 또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생각났던 말이 아버지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야. 수가 높은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대신에 내가 낳았던 돌들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죽지만 안 하면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왜냐? 밑에 10집씩 막 깔아놓고 시작을 했으니까. 처음에는 막 15집, 16집 깔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한 8집 깔고 막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나온 말이 대마불사였어요. 대마가 죽으면 안 된다. 내가 많이 떠났던 돌들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낭비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살다 보면 힘든 날이 있는데 싸우지 마라 남하고. 네가 할 길만 가면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2집만 남으면 된다. 2집만 남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뚫 때마다 아버지하고 막 싸우고 싶지. 근데 상관하지 않고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가면 막판에 가서 죽지만 않으면 2집만 나면 살 수 있다. 그때 그걸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그때 그렇게 바둑을 10살 미만에 이렇게 보니까 그러고 나서는 바둑을 뜬 적이 없어요, 별로. 근데 볼 줄 알잖아요. 그때 유행했던 인물이 일본의 조치훈이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아주 그 역전으로 4대3으로 이길 때 그 기보가 유명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신문 보면 바둑이 이렇게 그 1번, 2번 이렇게 순서로 검은 돌, 흰 돌에 이렇게 다 적혀 놓은 거 있었는데 기보가. 그럼 그대로 또 보는 거예요. 기보를 보고 조치훈 기사가 역전으로 그 이기던 그 기보를 떠봤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그러다가 저를 사로잡은 그 기사가 한 명은 이창호였어요. 나이가 10대 이제 20살 넘어갈 때 이때 스승 조훈현 기사를 이기는데 멘탈갑이에요. 멘탈갑. 얼굴이 돌붙여요.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냥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이 죽겠는 거지. 공격을 아무리 해도 반응이 없어요. 니는 네 집 짓고 나는 내 집 짓고 니는 네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아무리 싸움을 붙어도 싸움에 응하지 않는. 그래가지고 조금씩 져주고 있다가 마지막 가서 한 번씩 장고를 해요. 깊이 딱 생각을 하다가 묘수를 한두 수 뜹니다. 그러면 판이 역전돼요. 그래서 끝내기에서 반집승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진짜 참 멋있는 친구였어요. 그 이창호 구단이. 그걸 보고 지금까지 봐도 그렇게 저는 그때까지 열심히 바둑을 본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인생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가만히 저희가 이제 살아온 과정도 이렇게 보면 좀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주류인데 주류의 메인스트림에 타고 있지는 않으나 저는 그냥 저의 길을 가는 거죠. 중국 근대의 그 이태쿠라는 리쩌호라는 이태쿠라는 사상가의 수필이 있어요. 수필 제목이 뭐 내용보다도 제목이 너무 좋았습니다. 쪼워찌들루, 쪼워찌들루.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모택동 그 마오이즘이 막 흥할 때는 칸트를 보고 있고 또 막 서구로 막 갈 때는 또 다시 또 마오이즘을 보고 막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자기의 길을 가는 그 사람의 그 수필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난 나의 길을 간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는 그냥 가는 거죠. 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저의 길을 가는 거고 그때서부터 이미 뭐 외롭고 고독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그거를 저기는 이제 원래 비주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뭐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뭐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유명해졌지만 사실 적응이 안 돼요. 이게 부적응 상태죠. 저는 그 제 강의를 사람들이 들을 거라 생각을 안 했고 그냥 나는 내가 궁금해서 공부를 했고 나처럼 한문 불전을 보거나 불교를 공부하시던 분이 좀 어려운 분들은 도움을 조금 받으면 좋겠다. 내가 가만 보니까 뭐 불사를 하거나 이게 살림을 살거나 이게 재주가 없는 것 같아서 밥값을 하려면 스님으로서 밥값을 하려면 법보시라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걸로 이제 강의를 조금 했는데 이렇게 돼서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사무예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스님들 그러신 분들 있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건 못 하겠어요. 살림도 잘 살고 뭐 기획도 잘하고 일도 잘하시는데 뭐 강의도 잘하고 뭐 못 하겠고요. 저는 그냥 저대로 그냥 살라 그래요. 저대로 그냥 살라고 대신에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한국 불교의 불전을 보는 한문 불전 보는 명맥은 내가 이어놓고 가야 되겠다. 나의 길은 이거다. 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공부하는 방식의 명맥을 이어놓으면 그렇게 해놓으면 제가 하나 하고 한 집 내고 뒤에 한 사람만 있으면 두 집 난다. 그러면 되지 않냐?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도 있고 요즘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강의가 있으니 욕심 부리지 않고 공부하면서 정확하고 질 높은 강의들을 좀 하게 된다면 뒤에 반드시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육사 시인처럼 하는 사람이 있겠지.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타너 스님이 예전에 막 5, 60년 전에 강의하실 때 외로우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많으셨지만 스님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뭐 이러고 했을 때 지금 와서 증명이 되는 얘기들 그때 막 하셨거든요.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이제 화엄의 세계가 온다. 근데 막 화엄 누가 보겠냐? 다들 화엄 누가 보겠냐였어요. 화엄 그거 누가 본다고 그거 다 번역하고 계십니까? 근데 지금 화엄의 세계가 열렸잖아요. 이 지금 영상, 핸드폰 이거 다 컴퓨터 다 화엄이에요. 사사무예의 일중일체의 세계가 열렸지 않습니까? 이런 세계가 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길을 한번 가보겠다 생각을 하고 경어 스님 같은 경우에 이제 갑자기 청계사로 의왕에 있는 청계사로 오시다가 옛 스승을 보러 오다가 중간에 큰 전염병이 있는 곳을 지나가다가 여기 들어가면 죽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죽음이 두려워졌다 이거예요. 깜짝 놀라서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서 이거밖에 안 되나 아직 생사 문제 해결이 안 됐네. 그래서 동학사에 돌아가셔서 강당 문을 닫고 참선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화두집 어록을 쫙 다 보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워낙 도가 높으셨으니 웬만한 건 다 알겠는데 여삼이거 마사도래 그 공안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영훈 스님이 얘기했던 낙의 일이 가기 전에 말의 일이 왔도다. 이 모르겠더란 말이죠. 그 화두를 드셨다 그래요. 혼자 공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시대에 경어 스님이 화두가 타파돼서
오도송을 읊을 당시에 인가받을 스님이 없었다요. 사고무인이다. 사방을 둘러봐도 사람이 없구나. 인가받을 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명맥이 끊어진 거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 경허 스님이 화두를 참고할 때 볼 수 있던 텍스트가 있었어요. 그죠? 볼 수 있는 책이 있었고, 그다음 그 화두를 가지고 참선할 수 있는 화두 드는 방법을 그때 당시에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큰 도인은 없었다 하더라도 그 맥은 이어져 있었던 거죠. 텍스트가 있었고 화두 드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경허선사가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경허선사 뒤에 해월 스님, 수월 스님, 만공 스님, 하남 스님 네 집 났어요. 네 집. 두 집 난 게 아니라 네 집 났잖아요. 그래서 한국 불교 다시 다 일어났어요. 중국의 육조 스님의 제자 중에 청원 행사 스님 제자가 석두이천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누가 물으니까 그 많은 거 필요 없어. 기린 하나만 한 마리면 돼. 기린 하나만 돼. 우리 기린하라 그러잖아요. 기린 하나면 돼. 석두선사 한 명 나와가지고 운문종, 벽암종, 조동종 나왔잖아요. 선종 5가 가운데 3종이 석두이천에서 나왔다. 두 집 났잖아요. 두 집. 청원 행사 석두이천.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 외로울 것도 없고 뭐 아주 좋은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옛날 같은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공부인들이 숨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기 해외에는요. 서양에는 도사급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제 연금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늘 하는 게 있어요. 서양의 도사들은 항상 자기 방에 악어 가죽을 이렇게 걸어놓고 생활했대요. 왜 그러냐? 악어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라. 도사는 이쪽에 있는 사람을 서포트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제갈공명 같은 책사가 돼서 하고 있는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반대편에 있는 쪽에서 저게 너무 좋은 방책을 내고 하면 안 되니까 그쪽에 있는 책사나 도인을 먼저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도인 현자들이 은거하는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눈만 물 밖에 꺼내놓고 몸은 숨어 있는 거야. 그죠? 그건 숨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을 다 볼 수 있으나 남은 나를 볼 수 없게. 이게 서구의 도사들이 해서 악어를 걸어놓고 숨어 지내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동양도 은거의 가풍이 있어요. 그죠? 은거의 가풍이 있어요. 퇴계 선생이 물러날 퇴자를 썼어요. 그죠? 퇴계. 성철 스님도 퇴옹이라 그랬어요. 퇴계 선생이 뭐라 그랬냐면 진보보다 퇴보가 어렵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퇴계 선생 말씀이에요. 진보보다 퇴보가 어렵다. 앞으로 나가는 거 욕망만 있으면 다 나간다. 근데 쉬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갑자기 스톱하고 그래서 딱 쉬고 돌아가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계는 저기 청량산에 가면 청량정사라고 하는 걸 하나 지어놓고 산에 들어가서 입산에서 사는 듯 하면 속세에 나와 있고 속세에 사는 듯 하면 도산이라고 하는 것에 물러나 있어서 이 성속 중간쯤 있는 도산이라고 하는 곳에 물러나서 늘 명상, 참선하고 독서하고 산책하고 수도자처럼 살았어요. 퇴계가 공부인들이 요즘은 더 이렇게 매체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한번 이런 거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정신 못 차려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정치인부터 해서 세상의 유명 인사들을 보면 한번 유명해지면 이제 그 다음부터 퇴보가 어려워요. 스스로 물러나기가 어렵습니다. 7분 응선, 8분 응선까지 괜찮다가 9분 응선 탑에 올라가면 정신을 못 차리잖아. 그렇죠? 그때 필요한 게 이 동양학입니다. 인문학, 그다음에 불교의 이 공부 이런 거를 이게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 지금 이런 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어른들이 말하는 걸 전부 다 이제 꼰대라 그러는데 그 속에 멘토가 있어야 돼요. 스승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지혜 있는 어른들이 평생을 굉장히 많은 독서와 사색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경지에 도달해서 나온 한마디를 못 듣잖아요. 그걸 꼰대라 그러고 무시하면 못 듣지. 그러면 자기가 다 겪어봐야 되잖아요. 몇십 년 고생하면서 온갖 방황도 하고 그냥 시련도 당하고 해야 될 거를 선인들, 지금 돌아가셨지만 유명하셨던 예전에 그 철인들, 예? 그다음 큰 스님들 이런 법문을 딱 보면서 캐치를 딱 해서 살 수 있는데 앞서간 분들의 말을 전부 다 무시하고 그냥 잔소리다 꼰대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지혜를 얻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이제 제가 할 몫은 그 앞 시대에 수없이 많은 시공간에 있었던 그 도인 현자들, 그다음에 스승이 될 만한 분들의 말들을 잘 모아서 현대에 맞게 읽을 수 있는 텍스트로 만들어서 남겨놓는 거. 이게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화선에 관련해서 선문염송에서 제일 어려운 향상구를 모아서 선문염송 요칙이라는 책을 제가 써서 강의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이제 하나의 종교가 득세하는 시대가 아니라 모든 종교가 회통이 돼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융합하고 회통하고 융섭하고 조화를 이루고 대화를 하는 종교 간의 대화를 하는 그런 시절이 왔기 때문에 이 회통이 필요한 건데 그 회통의 전통에서 원효가 있고 그죠? 중간에 원효가 있고 조선에 보면 이제 고려에 보면 보조국사 진울이 있고 선교를 회통했고 조선에 오면 서산대사가 삼가기감 유가도가 불가를 선을 다 회통한 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근현대에 오면 경허스님이 있고 우리 현대에는 탄허스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대 한국에 전 세계에 내보낼 만한 한국학의 한 전형으로 탄허 스님을 선택을 해서 탄허학이라고 해서 제가 연구를 했고 어쨌든 학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앞으로 연구할 만한 한국의 세계에 알릴 만한 한국학의 전형으로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탄허 스님을 공부하려면 어쨌든 제가 개론으로 해놓은 책들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외국에 있는 분들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이런 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게 될 테니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가 명상 열풍입니다. 아마존 같은 데도 검색하면 부디즘보다 메디테이션이 책이 더 많대요. 불교보다 명상이 책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남방에도 명상이 있고 우리 북방 불교에도 명상이 있는데 어쨌든 불교에서 명상을 얘기하는 거는 종파로 따지면 선종이에요. 맞죠? 선종이에요. 선불교단 말이죠. 선종이라고 하는 건 중국에서 생겨난 거예요. 천태종, 화엄종, 선종은 중국에서 생겨난 종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선불교라고 하는 그 독특한 양상이 있고 서양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남방불교 윗바사나 명상이 이제 전 세계화가 됐지만 그래서 이제 불교 전통에서도 한문불전은 북방에 있는 한문불전은 범어본이 이제 번역이 돼서 격이불교가 돼서 한문불전이 됐는데 이제 유럽이나 미주에서는 이제 니까야라든지 이 빨리어 경전이 이렇게 보급이 되면서 이게 불교의 교리의 기본이 됐는데 양대 산맥이죠. 이 불교 관련해서 한문불전도 크게 이제 한 그 자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어찌 됐든 간에 선불교가 불교라고 하는 것 전체보다 종파로 따지면 선종이라고 하는 게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는 양상입니다. 선의 황금 시대라는 책을 쓴 오경웅이라는 분이 존 우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영어로 책을 먼저 냈죠. 선의 황금 시대라는 책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요. 선불교는 인도 불교를 아버지로 하고 노장 사상을 어머니로 한 아주 뛰어난 자식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선불교는. 근데 아무리 봐도 엄마를 더 닮은 것 같아. 그래요. 그러니까 DNA는 아버지 DNA가 있어요.
무아, 연기, 불이중도, 공사상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선에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보통 우리가 언어를 얘기할 때는 모국어라 그러잖아요. 중국어가 가지고 있는 노장 사상이 가지고 있는 중국적 형태의 언어적 패턴, 알파베틱이 아니고 과학적이기보다는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그런 한자의 어떤 시적인 언어들이 더 작동을 하는 게 선불교의 텍스트들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언어가 어머니의 언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교나 노장보다 더 뛰어난 자식이 하나 나온 게 선불교인데 외탁한 것 같다. 이게 외탁했다 이거죠. 외탁했다 이거예요. 자, 그게 이제 선종이라고 본다면 전 세계가 이제 선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문본으로 보는 선어록이나 조사어록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안 보고 있지만 남방의 윗바사나나 범어 빨리어로 되어 있는 어떤 내용들, 텍스트들, 영어본으로 되어 있는 명상 관련된 책들이 지금 전 세계에 퍼지고 있으니 세계에 퍼지는 데에 포교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그쪽 텍스트이겠으나 북방에 있는 남아 있는 한문 불전을 중심으로 한 이제 선 관련된 우리 교과서들 텍스트들이 뒤에 사장되겠냐 이거죠. 이럴 때 저는 두 집만 내놓자는 거예요. 대마만 안 죽으면 된다. 명맥을 이어놓자. 간화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모든 어떤 명상의 프로그램에서 위축이 됐을 수 있으나 이 간화선의 어떤 기풍이 남아서 마지막 명상하는 분들이 8분 응선, 9분 응선 넘어서 정상을 찍을 때는 이 텍스트를 반드시 봐야 될 것이다. 그러면 이걸 남겨놓으면 맥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많은 간화선의 어록들이 있지만 화두집이 있지만 우리 한국 거를 한 거예요. 송광사에서 나온 진각해심국사가 편찬한 선문염송을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께 있어야 자긍심을 가지고 한국인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제가 하나 주목하고 있는 건 직지라는 책입니다. 직지심체요절. 직지심체요절이라는 책이 있어요.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보다 더 일찍 금속활자를 썼다라고 하는 직지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이 직지심경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프랑스 박물관에 있는 책의 서근제 책 이렇게 위아래에 이렇게 그 글을 써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에 직지심경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지심경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직지 역대 부처님부터 조사 스님에게 마음이 마음을 그 곧바로 전해전 직지 인심의 어떤 핵심 심체 마음의 본체를 핵심적으로 뽑아놓은 요절 요약 텍스트라는 거 한 권으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백운 화상이 이걸 써놓은 거죠. 써놓은 거예요. 근데 한국인이 한국을 얼마나 모르냐면 직지심경이 최초의 금속활자라는 건 알지만 그 안에 내용은 한 번도 안 읽어봐요. 한 번도 안 읽어. 내용이 뭔지 아무도 몰라.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 한 문장도 외우는 게 없어. 맞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허술하게 사는 겁니까? 직지심체 요절에서 백운화상은 나홍스님 태고보우 국사처럼 국사 왕사와 해당하는 고려 3대의 화상이세요. 백운화상이. 이분이 독특해요. 이분이 태고보우국사하고 같이 중국의 서곡천공이라고 하는 임재종 선사에게 전법을 받고 오셨는데 화두선 이러면은 우리 태고보우 스님이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화두 안 들어도 된대요. 화두 안 들어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태고 국사한테 편지를 써요. 우리가 다 같이 서곡천공 스님의 법을 읽고 왔는데 서곡천공 스님이 화두하라는 말 한 적 없지 않냐. 곧바로 무심에 들라고 했지 않냐 이렇게. 그래서 이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텍스트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직화무심하라는 거예요. 바로 무심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본래 무심이니까. 그래서 그 근거가 육조 스님의 육조 해능의 무념위종에서 나왔어요. 무념이 본래 우리의 본체래요. 마음이 없는 게 우리 본체랍니다. 그 다음에 마죄에 오면 즉심시불, 마음이 그대로 부처다. 그 다음에 무심시도, 무심이 도다. 도가 뭐냐? 무심이 도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번뇌를 하나씩 없애가지고 번뇌 망상을 닦아서 없애가지고 제거해가지고 견성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견성하는 게 아니라 본래 무심되어 있는 우리 근본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황벽스님의 직화무심이라는 거,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모든 역대 조사의 어록을 이걸로 편찬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직지라는 책이 수없이 많은 조사 오록이 과거 칠보부터 부처님부터 해서 인도의 모든 역대 조사들이 다 등장하고 달마부터 육조까지 해서 역대 조사들이 다 등장하고 우리나라 스님도 등장해요. 그러는데 여기에 임재가 없어요. 임재가 안 들어있어. 임재종이 화두하는 전통이 임재종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임재스님 빼버렸어요. 백운화상이. 조주 스님을 넣어놨는데 조주에 무자 화두가 없어요. 조주가 깨달을 때 무자 화두 들었냐? 그래서 조주는 첫 번째 평상심이 도다, 그게 나와요. 조주가 스승인 남전 스님한테 깨달을 때 들은 말이 평상심이 도라는 말 듣고 언하에 대오했어요. 조주가 무자 화두 들라는 말 한 적이 없어. 이렇게 나와요. 대해종고 스님이 빠졌어요. 직지에 없어요. 화두선 하라고 했던 대해종고 스님이 없어요. 고려시대 때 다 화두선을 하고 있을 때 직하에 무심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심하려면, 곧장 무심하려면 뭐냐? 뭐 하면 되냐? 심플하다는 거야. 방아착해라 이거야. 방아착해라. 이 자리에서 그대로 마음 내려놓으면 된다 이거야.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갑자기 방아착이 안 되니까 연불도 했다가 다란이도 했다가 화두도 들었다가 절도 했다가 온갖 적을 다 하는데 곧장 방아창이라 직하에 무심 들어가라. 당신 본고향은 무심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운화상이 본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화두 들어도 안 되고 이래 봐도 안 되고 저래 봐도 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벽 스님이 해놓은 말 중에 전신보보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만 무심만 해라. 배유라고 하는 정승에게 했는 말이에요. 다만 무심해라. 근데 네가 잘 안 될 거라. 너 잘 안 될 거야. 근데 3년, 5년, 아무리 길어도 10년만 무심하려고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을 직지심경의 직지심체 요절의 맨 마지막에 황벽 희운선사의 말을 딱 넣어놓고 천복스님도 그 말을 했거든요. 천복스님 말한 걸로만 딱 해놨어요. 천복스님이 어떻게 얘기했냐? 3년, 5년, 10년 무심 공부해가지고 무심이 안 되면 내가 발설지옥에 떨어져 줄게 이래요. 그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비슷한 패턴이 서녀에 나와요. 서녀에. 고봉원묘화상이 지금 우물에 빠져가지고 이제 내가 우물에서 빠져나가야 사는데 우물에 빠졌다 생각하고 화두를 들어서 3일, 5일, 7일 해서 견성 못하면 내가 발설지옥에 떨어져 줄게 이래요. 그거를 뒤틀었어요. 3년, 5년, 10년 무심 공부해서 무심 안 되면 내가 발설지옥에 떨어져 줄게. 자, 이 직지라는 텍스트가 갑자기 프랑스 박물관에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라고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내용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요즘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뭡니까? 트렌드에 맞아요. 요즘 화두 들고 공부하기가 힘듭니다. 명상하는 사람들이, 윗바사나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뭘 합니까? 알아차림 한다고요. 마음 챙김 한단 말이죠.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명상 프로그램의 유사한 패턴이 뭡니까?
지환증리예요. 지환증. 환인 줄 알면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한 생각이 일어났는데 화가 났고 짜증이 났을 때 이것이 여몽환포형, 일체유의법이 여몽환포형인 줄 알면은 바로 화를 떠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환증리예요. 그죠? 그러면 떠나면 바로 깨닫는다는 거야. 그죠? 떠나는 게 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떠나는 게. 이게 명상 프로그램이 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벌써 고려시대 때 백운 스님이 화두선이 요즘과 같지 않게 활성화돼 있을 때 화도 안 들어도 돼. 직하무심하면 된다는 거야. 직하무심하면 된다. 그게 거기에 있는 직지라는 책에서 가장 특별한 내용이 귀신론이 들어와 있어요. 조사오록에. 귀신론이. 선문염송에 우리 진각해심국사가 중국의 전등록이 없는 경전을 넣어놨어요. 경전 가운데 화두가 될 만한 걸 뽑아 넣어놨어요. 근데 논은 없어요. 다 경이지. 경률론 3장 가운데 논이 없어요. 근데 직지에는 귀신론이 들어있어요. 귀신론에서도 유명한 1심 2문 이런 거 없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심체리념이라 그래야 됐어요. 마음의 본체는 본래 일념을 떠나 있는 거다는 거예요. 심체리념을 딱 뽑아놨어요. 모든 걸 무심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되면 화두 들어도 안 됩니다.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뭐 아무리 해도 안 되겠습니다. 제가 몇 년째 화두 들으라고 했지만 안 되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배우한테 얘기하듯이 너는 아마 안 될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명상 윗바사나 알아차림하는 엄청난 한국 텍스트가 있어요. 뭐가? 직지가 있어요. 직하무심하고 하려는 방법이 끊임없이 방아차기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한 생각 일어났구나. 나 욕심 났구나. 내가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돼? 마음이 왜 이렇게밖에 못 써? 끊임없이 무심으로 들어가고 무념으로 들어가려고 마음을 내다 보면은 그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무심이 된다는 거예요. 왜? 무심은 바깥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래 무심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간화선에 최고로 어려운 향상구 공안 가지고 선문염송 요칙이라는 책도 했지만 화두를 들어서 안 되는 분은 직지를 보라. 한국 텍스트 직지를 보라라고 앞으로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직지도 번역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지를 번역 텍스트를 만들어서 직지에는 아주 쉬운 내용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임재선사가 언제 화두 들라고 했냐. 황벽 스님한테 60방망이 맞고 직하에 알았지. 언하에 개호했지. 그렇잖아요. 이제 이런 게 이제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프로그램이나 공부하는 방법이 어려운 거에 몰입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의 텍스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찾아내는 우리 형태로 한문불전으로 되어 있는 전 세계가 어쨌든 선불교로 가고 있다. 그러면 한문불전으로 되어 있는 우리 전통에 있는 한국에서 나온 텍스트들을 명맥을 이어놓는 걸 제가 할 겁니다. 앞으로 그걸 할 거고, 그다음에 하나는 한국에 있는 화엄경 텍스트 교과서가 될 만한 보조국사의 화엄론 조료를 이제 일본의 가나자와 문고에 있는 그 세계 유일본이 보조국사 책이 유일본이 있는데 그걸 이제 한국에 출판하기로 됐어요. 이제 3년 동안 그 책을 낼 겁니다. 우리 HK 연구단에서 동국대에서. 그러면 화엄이 굉장히 복잡한데 주석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청량국사의 현담이 그 핵심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통현 장자의 화엄 해석을 보죠. 핵심을 요약해 놓은. 망망대에 배 하나 띄워넣어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핵심 요약부터 먼저 보고 들어가자라고 하는 그 텍스트들이 다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보조국사의 화엄론 조료 3권이 있어요. 이제 그거 보면 될 것 같아요. 한국적 화엄경의 교과서 텍스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있는 줄 모르다가 중국에 유학 갔다 온 화엄경 전공했던 일본 스님이 아마 이렇게 필사를 해놓은 것 같은데 그때 판본이 세계 유일본으로 남아있는 걸 80년 전에 알았어요. 이종익 선생이 그걸 알게 됐고 그거를 아직까지 책을 정식 출판을 못했는데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것도 해놓으면 뒤에 누군가 또 연구를 하시고 하시는 분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제가 하나 하고자 하는 거는 한국이 세계의 정신 문명의 수도가 되고 세상이 엄청난 기후 위기와 더불어서 엄청난 변화가 올 텐데 그 변화가 오는 세상을 역학적으로 설명해 놓은 책이 김일부 선생의 정역이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타너 선생님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연구를 하게 됐죠. 이게 아직까지 어려워요. 저도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책에 대한 역주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역주서를 하나 내고 그 다음에 영어로라도 번역될 수 있는 어떤 형태로는 팀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저의 이제 원력입니다. 예. 전 세계가 엄청난 변화가 올 텐데 그 변화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한국에서 나온 역학적 텍스트가 있다. 이걸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진리는 오래된 것이다. 진리는 오래된 것이다. 여러분 지금 나온 진리는 수없이 많은 성인, 현자, 철인들이 다 도인들이 깨달아서 텍스트로 만들어 놓은 클래식들에 있어요. 세상에 영합하는 그 다음에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만족하는 어떠한 특이한 이상한 말을 하는 그런 오류만이 새롭대요. 윌 듀런트라고 하는 학자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오래된 겁니다. 저는 저의 길을 갈 겁니다. 오직 한문불전의 클래식을 가지고 한국의 것들을 찾아서 명맥을 이어놓고 그 다음에 후생들이 와서 멋지게 다시 한국의 정신문명을 키워놓는 때까지 저는 그냥 이렇게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